조선시대 제주 사람들은 배를 타고 섬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관광이나 이주가 아니라 그냥 섬을 나가는 행위 자체가 범죄였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주는 비행기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여행지이지만 그 시절 제주는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출륙 금지령. 제주 백성이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한 법령이었고 이 법이 시행된 기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무려 200년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세종시대 제주의 인구는 약 6만 3천 명 정도였는데 이 법이 강하게 작동하던 현종시대인 1672년에는 인구가 2만 9,500여 명까지 떨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대규모 전염병이 돈 것도 아닌데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조선 조정은 한 지역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섬에 가둬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노란 과일 하나로 이야기가 좁혀집니다. 그 과일은 바로 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귤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말, 전복 같은 여러 진상품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귤은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제주에서만 나는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조정 입장에서는 이 귤을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받을 노동력이 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절대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도망치면 귤을 딸 사람이 없고 배를 몰 사람도 없어지니까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선시대에 부역이나 세금 부담이 무거운 지역이 제주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냐고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제주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백성들은 부담이 너무 무거우면 최소한 도망칠 수는 있었습니다. 제주 사람들에게는 그 최후의 선택지조차 법으로 막혀 있었던 겁니다. 갇힌 채로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육지의 부담과는 질적으로 달랐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왜 조선은 한 지역 전체를 섬에 가둬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갇힌 삶 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견뎌야 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 제주의 귤밭에서부터 한양의 왕 앞까지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귤에 대한 재미있는 기억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먼저 귤이라는 과일이 조선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귤은 겨울철 흔한 간식이지만 조선 시대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귤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은 오직 제주뿐이었고 기후 조건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재배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귤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특권이었고 왕실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과일이자 신하들에게 왕의 청애를 표현하는 하사품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명종 19년 1564년 무렵 정식 제도로 자리 잡은 황감제, 황금빛 귤로 치르는 과거시험이라는 행사가 성균관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 불려간다는 것 자체가 왕의 눈에 든 선비라는 신호로 통했습니다. 작은 과일 하나가 이렇게 무거운 정치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귤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자 이 과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일이 제주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의무가 되었습니다. 조선에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왕실에 바치는 진상이라는 지방에서 특산물을 왕실에 올리는 제도가 있었고 제주의 대표 진상품은 당연히 귤이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역 특산물을 왕실에 올리고 왕실은 그것을 나누며 통치의 상징으로 삼는 순환구조는 그 자체로는 합리적이었을 테니까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왕실의 수요가 계속 늘었고 늘어난 수요는 제주 백성들의 노동으로 채워야 했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이 조금 더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관리해야 할 나무가 늘고 동원해야 할 사람이 늘고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규율이 함께 늘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확장의 끝에는 늘 같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제주의 평범한 백성들 말입니다. 이제 실제로 그 노동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원직, 과수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 불린 이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스스로 원해서 맡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마을에 누군가를 지정하면 그는 곧바로 과원직이가 되었고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마을에 살고 몸이 건강하며 성인 남성이라는 조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지정될 수 있었으니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씌워진 굴레나 다름없었습니다. 봄에는 가지를 정리하고 거름을 주며 병충해를 살피고, 여름에는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세우고 부러진 가지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귤이 익기 시작하면 진짜 긴장이 시작됩니다. 너무 일찍 따면 맛이 없고 너무 늦게 두면 떨어져 못 쓰게 되니 밤낮으로 익는 속도를 확인해야 했고, 수확철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곤장을 맞거나 재산을 몰수당했고, 심한 경우 가족까지 연대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한겨울 새벽, 아직 별이 지지 않은 시간부터 귤밭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손이 곱을 정도로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과원지기들은 손을 뻗어 귤을 따고 바구니에 담는 동작을 밤새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 햇살 아래 귤이 노랗게 익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풍요로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마감이 다가온다는 압박으로 느껴졌을까요?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가을이 수확과 감사의 계절이었다면 제주의 과원지기에게는 노란빛이 짙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계절이었을 겁니다. 제주에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전설도 하나 전해집니다. 귤나무마다 작은 신이 머물러 있어서 그 신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나무가 병들거나 열매가 상한다는 밀골의 땅, 귤나무를 지키는 신을 모시는 제주의 무속신앙 이야기입니다. 문헌으로 정확한 기원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실제로 제주 곳곳에 귤밭과 관련된 신당의 흔적이 남아있어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이 신앙이 왜 생겼는지도 짐작이 갑니다. 나무 하나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사람이 짊어져야 했으니 나무를 지키는 신에게라도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런 형태로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속학 쪽의 조심스러운 해석입니다. 귤을 무사히 땄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썩기 전에 한양으로 보내야 했고, 그러려면 배가 필요했으며 배를 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격군, 배를 젓고 모는 뱃사람이라 불렀는데, 이들도 자원에서 맞는 자리가 아니라 관아가 마을 단위로 강제 할당하는 방식으로 뽑혔습니다. 가원지기가 귤을 기르는 사람이었다면 격군은 그 귤을 목숨을 걸고 옮기는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제주 바다는 지금도 기상이 조금만 나빠져도 벼랑이 잦은 험한 바다입니다. 기상 예보도 항법 장비도 없던 그 시절에는 경험만으로 항해 여부를 판단해야 했는데,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바다는 배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풍랑이 심한 날에는 배가 그대로 뒤집혔고, 조선왕조실록에도 귤을 싣고 가던 배가 난파됐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때 잃은 것은 귤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목숨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풍랑 속에서 배를 잃고도 간신히 살아 돌아온 격군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진상품을 물에 빠뜨렸다는 이유였는데, 이건 명백히 자연재해였고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책임은 살아 돌아온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격군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사람이 죽었으니 책임도 끝났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실된 진상품의 책임은 죽은 격군의 가족과 마을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바다에서 귤을 운반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시신조차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온 것은 부고가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이었던 겁니다. 배가 육지에 닿으면 이번엔 육로 운반이 시작됩니다.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도 먼 길을 사람의 발과 말의 등에 의지해 이동해야 했는데, 이 운반을 맡은 사람들은 역참 전국 각지에 설치된 교통통신 거점으로 말과 인력을 교체하며 물자를 이동시키던 시스템에 묶여 있었습니다. 역참에 말이 부족하면 인근 마을 백성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귤 상자 하나는 집과 함께 포장돼 무게가 수십 근을 넘었습니다. 그 무게를 지고 하루에도 수십 리를 걸어야 했던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이 운반이 결코 가벼운 부역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진짜 열쇠가 되는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귤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 보낸 수량이 모두 무사히 닿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운반 중 상하는 귤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었는데, 문제는 이 손실을 누가 책임지느냐였습니다. 관리들은 손실률을 미리 감안해서 실제보다 더 많은 수량을 거뒀습니다.
100개가 필요하면 120개, 130개를 미리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손실이 10개밖에 안 됐다면 남은 여분의 귤은 어디로 갔을까요? 관리들의 몫이 됐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 손실 대비용 예비 수량이라는 명목의 합법적 구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손실률을 높게 잡을수록 관리들이 챙기는 양이 늘었기 때문에 손실률을 낮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더 많이 내야 했고 관리들은 더 많이 챙겼지만 왕실에 도착하는 귤의 양은 항상 정해진 그대로였습니다. 귤 한 개를 온전히 올리려면 뒤에서 2개를 따야 하는 구조가 백성들에게는 2배의 노동을 요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도착한 귤을 받은 신하들의 반응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임금께서 귤을 하사하시니 가무파옵니다. 이들이 이 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자신 앞에 놓였는지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거나 굳이 알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탐욕스러운 관리 몇몇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청렴한 관리가 와도 시간이 지나면 같은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구조를 만든 게 아니라 구조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이 상황을 낯선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제주는 정치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보내지는 유배지이기도 했는데 이건이라는 인물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건은 1628년 인조 6년에 왕족인 인성군이 광해군 보기 모임에 가담했다는 죄로 연좌되어 겨우 15살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제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15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 나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육지에서 쫓겨나 낯선 섬으로 던져진 겁니다. 그는 이후 8년 가까운 세월을 제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거는 이 시간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제주 풍토기, 제주의 풍토와 생활을 기록한 책이라는 글에 담았습니다. 이 기록에는 귤 진상 시기가 되면 백성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내용, 밤새 귤밭에 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동원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특히 눈여겨본 것은 진상 시기가 되면 해안마을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진다는 점이었는데 귤밭에서는 불빛이 꺼지지 않는데 해안마을은 조용해진다는 것이 얼핏 상반돼 보이지만 실은 같은 이유에서 나온 현상이었습니다. 귤밭에서는 과원지기들이 밤새 일하고 있었고 해안마을에서는 격군으로 끌려갈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 풍경을 지켜보며 귤이 익어가는 계절이 제주에서는 가장 풍요로워야 할 계절인데 실제로는 가장 두려운 계절이 되어 있다고 적었고 마지막에 가혹하다는 짧은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15 어린 나이에 유배를 와서 자신도 처벌받는 처지였던 그가 다른 이들의 삶을 보면서 가혹하다는 말을 남겼다는 사실은 그 상황의 무게를 짐작하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건에게는 낯설어서 기록할 만한 광경이었던 것이 제주 백성들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굳이 기록조차 하지 않는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해진 고통은 대개 기록으로 남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이제 다시 도입부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은 왜 제주 백성들을 200년 가까이 섬에 가둬야 했을까요? 그 답은 지금까지 본 내용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진상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거워지자 사람들은 섬을 벗어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중기 제주의 인구 기록을 보면 전쟁이나 전염병 없이도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구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도망친 겁니다. 세종 때 6만 3천 명 수준이던 인구가 현종 때인 1672년에는 29,500여 명까지 떨어졌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조정의 대응은 백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도망칠 수 있는 통로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출륙 금지령이었습니다. 도망칠 수조차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도망친 사람의 할당량은 사라지지 않고 남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넘어갔고 짐이 무거워진 남은 사람 중 또 누군가가 견디다 못해 도망치려 했지만 이제는 그 도망마저 법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귤밭은 있는데 귤을 딸 사람이 없는 상황, 배는 있는데 배를 몰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조정에 있는 누군가는 정말 몰랐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그 답에 아주 가깝습니다.
숙종 28년인 1702년 이형상이라는 인물이 나이 50에 제주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당시 제주 목사의 정식 임기는 2년 반이었지만 이형상은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1년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부임 전부터 주변에서는 제주행을 두고 우려가 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형상은 부임하자마자 외주의 실태를 꼼꼼히 파악했고 그가 남긴 남한 박물, 제주 목사 이형상이 제주의 풍속과 실태를 기록한 책과 탐라술력도 이형상이 제주를 순시하며 그린 41폭의 그림 기록에는 당시 제주의 상황이 그림과 글로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탐라술력도는 지금도 국립제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해서 우리는 지금도 300년 전 제주의 길밭과 진상 준비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상이 파악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어원지기들이 도망쳐서 빈자리가 많았고 남은 사람들이 그 목까지 떠안고 있었으며 관리가 안 된 귤나무들은 병들어 가는데 땅량은 그대로였습니다. 적군 문제도 심각해서 마을을 돌아다녀도 배를 몰 성인 남성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숨어 있거나 이미 도망쳤거나 지난 항해에서 돌아오지 못했거나 이형상은 이 실태를 조정에 보고하며 제주의 진상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개혁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전혀 다른 사건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1703년 그는 제주에 유배 중이던 죄인 50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를 두호했다는 혐의로 대사관, 이건명의 탄핵을 받았고 결국 관작을 삭탈당했습니다. 그의 개혁이 실패해서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관직을 잃은 겁니다. 아이신에 부임해온 힘을 다해 실태를 기록하고 개선을 요청했지만 그 노력의 결실을 보기도 전에 자리에서 밀려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손대려 했던 진상 구조는 그가 떠난 뒤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한 개인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의지가 향하는 방향에 오래된 구조가 단단히 버티고 서 있으면 쉽게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비교를 위해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전라도 강진 지역에서도 유자를 진상품으로 올렸는데 강진은 육지에 있었기 때문에 운송 거리와 위험이 제주의 귤 진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짧고 안전했습니다. 바다를 건널 필요도 없었고 풍랑에 목숨을 걸 일도 없었으니 같은 과일 진상이라 해도 그 부담의 무게는 전혀 달랐던 셈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제주의 귤 진상이 유독 가혹했던 이유가 단순히 진상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결합했을 때 그 위험과 부담이 몇 배로 증폭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으로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형상만 이 현실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왕이 수백 년에 걸쳐 반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고 치국이를 만들며 백성의 삶을 세심하게 헤아린 왕으로 기억되는데 실록에는 제주에서 귤을 올려보내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지나치게 고통받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세종이 진상 수량을 줄이라는 명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량은 줄었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 수준으로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늘어난 채로 돌아왔습니다. 왕의 명령조차 이 제도의 관성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성종의 경우는 더 직접적입니다. 실록에는 제주 백성들이 귤 진상 때문에 도망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온 기록이 있는데 이를 들은 성종이 신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하들은 진상 수량을 줄이면 왕실의 체면이 손상될 수 있다고 아뢰었습니다. 귤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니 백성이 힘들어도 진상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였고 성종은 그 말을 받아들여 진상을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세우고 수원 화성을 지으며 조선 후기 가장 개혁적인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인데 그가 남긴 홍제전서, 정조의 글과 말을 모은 문집에는 제주귤 진상의 폐단을 언급하며 귤 한 개가 백성의 눈물 한 방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왕이 자신이 먹는 귤 한 개가 백성의 눈물로 만들어진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귤 진상제도는 정조 이후로도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세종, 성종, 정조는 조선 역사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훌륭한 왕이라 평가받는 인물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이 문제를 인지했고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도 이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못했습니다. 왕이 명을 내려도 제도는 원래 방향으로 되돌아갔는데 이는 이 제도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가장 아래에 있던 사람들, 새벽마다 손이 굳어가며 귤을 따야 했던 과원지기들이나 풍랑을 뚫고 배를 몰았던 격군들은 왕이 자신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그저 버텼고 버티다 지치면 도망치려 했지만 이제는 그 섬을 벗어나는 것조차 법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 한 명, 심지어 그 나라의 왕조차도 왜 이 구조를 끝내 바꾸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영상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기록했고 세종은 명을 내렸으며 정조는 눈물이라는 표현으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었고 이거는 15 어린 나이에 유배지에서 담담한 필체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반응했지만 구조 자체는 끝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그 구조를 유지할지 바꿀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구조를 유지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는 그 구조를 바꿀 힘이 주어지지 않는 패턴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언제, 어떻게 끝났을까요? 효력 금지령은 1629년 시행되었고 정확히 언제 전면 해제되었는지는 사료마다 다르게 남아있지만 1823년 이후 19세기 전반에 걸쳐 서서히 완화되고 해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귤 진상제도는 그보다 훨씬 뒤 1894년 가보개혁과 함께 비로소 제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같은 해 성균관 유생들에게 특권을 나눠주던 황감제 역시 과거제 폐지와 함께 300년 넘는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혹한 구조는 어느 왕의 결단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신분제와 과거제와 함께 통째로 무너지면서 겨우 함께 끝난 겁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건 조금 씁쓸합니다. 세종의 명령도, 정조의 눈물도, 이 형상의 기록도 이 구조를 끝내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이 구조를 끝낸 건 결국 그보다 훨씬 크고 느린 시대 전체의 둔기였습니다. 귤 한 개를 손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두면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운 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지금 그 가벼움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새벽 귤밭에서 감각을 잃어가던 손, 살아 돌아왔는데도 처벌을 받았던 격군, 세상을 떠난 뒤 가족에게 빚만 남기고 간 이름 없는 뱃사람, 200년 가까이 섬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끝내 멈추지 못했던 왕들의 기록까지, 이 모든 무게가 손바닥 위 그 작은 귤 한 개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조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귤 한 개가 백성의 눈물 한 방울이라고. 그런데 그 말을 남긴 사람조차 그 눈물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그 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는 이렇게 큰 간극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물건들, 매일 먹는 음식들, 걸치고 다니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손을 거쳐 지금 내 앞에 놓였는지, 그 과정에서 누군가 무엇을 잃었는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정조와는 다르게 실제로 무언가를 멈추거나 바꿀 수 있을까요? 정조도 결국 멈추지 못했습니다. 세종도 끝내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은 나이 50에 온 힘을 다해 애썼지만 전혀 다른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물러났고 이거는 15 어린 나이에 겪은 그 시절을 기록으로만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오늘 이야기 속 귤 한 개와 함께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이 제주의 귤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어딘가에 작은 흔적으로 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